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희대의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인물에 대해서 아시나요?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인물인데 알바에서 번 돈을 투자해서 자수성가한 월가의 전설로 알려져 있었죠. 미국 주식시장에 최초로 전산화를 도입하고 나스닥의 전신인 전미증권협회에 컴퓨터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현재는 나스닥이 상장 거래소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장외 주식 중에서 유망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정도였거든요.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그의 회사가 나스닥에 속해 있는 주식 전체의 10% 20%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고 이런 성과들을 인정받아서 나스닥 시장의 회장까지 역임하게 되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대단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던 건 아닌데요. 폴란드에서 건너온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해상 구조사로 일하면서 부업을 하다가 아내인 루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13살 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업에 실패한 후에 로스쿨을 다녔는데 1년 만에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고 루스의 아버지죠. 장인의 회계법인에 취업하게 됩니다. 취업한 이후에 일을 하다가 소규모 투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증권회사를 차려서 주식거래 중개를 했는데 현재 증권회사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HTS나 MTS로 주문을 내면은 증권회사가 거래소와 중개를 해줘가지고 체결을 하면서 수수료를 먹고 살잖아요. 예전에는 전산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이 더 어려웠거든요. 이런 주식 거래를 중개해주는 증권회사들이 꽤 쏠쏠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수수료가 비쌌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식을 거래 중개해주는 것보다 투자 자문을 해주면 더 큰 이익이 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장인의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투기주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량한 종목이 아닌 비상장 회사 중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종목들에 투자를 한 거죠. 이때 나이가 22세였거든요. 메이도프가 실력이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실력이 있진 않았나 봐요. 규칙을 무시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1962년 5월 달에 시장이 폭락하게 됐고 이때 이 주식 투자했던 게 망하게 됩니다. 1962년이 이때거든요. 메이도프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동안에는 주가가 잘 상승했는데 62년도에 증시가 750에서 571까지 마이너스 21% 폭락하게 됩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21% 폭락할 정도면 개별 주식들은 뭐 장난이 없었겠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돼요.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이 앞다투어서 메이도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메이도프는 당시에 돈을 모두 날린 상태였어요. 다시 한번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모두 돌려주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시장이 대폭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켰다면서 오히려 메이도프의 투자 실력이 출중하다고 잘못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돌려받았던 투자자들 중에서 더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메이도프는 전설적인 투자자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두 개의 사업을 영위했는데요.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벌어들였고요.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위해서 전산화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메이도프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나스닥 회장을 역임했고 소액으로 성공한 투자 고수이면서 미국 주식 전산화의 선구자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투자하면 연 10%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력 때문에 메이도프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였는데 이렇게 많은 돈으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아시나요? 찰스 폰지라는 인물인데 전통적인 사기 수법인 폰지 사기의 어원이 된 인물이죠. 폰지 사기라는 건 아주 단순하거든요. 투자를 했을 때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투자를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10%의 수익을 준다고 했을 때 10만 원을 그 100만 원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10만원씩 10만원씩 받다 보면은 수익금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진짜 수익이 잘 난다라고 증언을 하겠죠. 그 증언 때문에 투자자가 또 더 모이게 되고 투자금이 더 모이면 그 돈으로 앞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수익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이도프가 워낙 높은 명성을 지녔고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투자자가 갈수록 늘어났고 이 폰지 사기가 무려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사기로 의심하던 사람들도 중간중간 있었어요. 한 해도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도 항상 일정하게 10% 정도로 기록했거든요. 아무리 변동성이 없는 지수라고 해도 매년 꾸준하게 10%씩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떤 때가 20% 나면 어떤 때가 마이너스 5% 기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맞춰가는데 이 메이도프의 투자 사업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매년 10%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사기로 의심하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기도 했고 감사하는 회사들을 일부러 작은 업체로 선정하고 그들을 매수해서 허위로 감사를 통과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잘 내주니까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투자자가 몰렸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와 버려요. 엄청난 폭락에다가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게 주가가 폭락만 한다면은 메이도프가 수익을 잘 내줄 거라고 믿고 맡길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내가 살기가 팍팍해졌단 말이에요. 찾아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내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 상환이 엄청나게 동시에 들어왔고 메이도프는
메이도프는 당연히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고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는 약 90조 원이었어요. 메이도프는 법정에서 15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1조 7천억 원을 몰수하고 증권업에 취업하는 게 영구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도프 증권회사의 투자 자금 계좌 관리를 맡았던 JP모건 체이스도 3조 6천억 원의 벌금을 맞았어요. 메이도프는 결국 교도소에서 죽게 되었는데요. 워낙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데 뉴욕 마피아 조목에게 붙어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다가 노안으로 82세의 나이에 자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수명을 다 누렸는데 반면에 가족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장남은 사람들의 비난과 연이은 소송에 못 이겨서 메이도프가 자수한 지 2년 후인 2010년에 자살했고요. 차남은 암으로 2014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메이도프의 아내는 살아있는데 현재 파산 상태이고 여전히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사기 사건에 가담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막바지에 투자해서 수익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많지만 그와 더불어서 은퇴자가 모두를 여기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아먹고 살던 선량한 투자자들도 많았거든요. 사기 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원금 이상 배당을 받았다면서 전재산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기 사건에 가담한 게 아니라 정당한 상품이지 않고 투자를 했을 뿐인데 전재산 압류를 당하면서 굉장히 불행한 노후를 맞게 된 거죠. 넷플릭스 시리즈로도 제작이 됐거든요. 버니 메이도프 월가의 괴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는 방영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시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